안녕하세요. 금빛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사연을 모아 들려드리는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금빛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제 몸은 알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아직 밖은 캄캄하지만 저는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불부터 켜죠. 불빛이 번지는 순간 낡은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해지고 30년 동안 이어온 제사 준비 루틴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전날 손질해둔 쇠고기를 꺼내어 시어머님이 남기셨던 비밀, 양념 비율을 적어둔 노트를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이 살짝 빨라집니다. 부엌 창문을 반쯤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니 서늘함이 폐 끝까지 파고듭니다. 오늘도 잘 버텨야죠. 과일 바구니엔 제가 어제 시장에서 골라온 사과 15개, 배 13개, 귤 2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같은 크기, 흠집 하나 없이 고르고 닦아 두었기에 표면에서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엔 제가 떠안아온 책임감과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있죠. 6시가 되자 남편 동철 씨의 알람이 울립니다. 그는 잠시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끄고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옵니다. 고생 많아. 늘 그렇듯 짧게 중얼거리곤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지만 이내 국물이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열어 향을 확인합니다. 이 국물 냄새가 제 땀 냄새와 섞여 부엌에 맴도는 게 벌써 익숙합니다. 막내 동서 미영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언니, 저는 또 몇 판 붙여야 할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냅니다. 15판이면 될 거야. 모자라면 연락 줘. 끝에 하트 하나를 달며 애써 다정한 어투를 유지하지만 전송 후에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손목이 시큰시큰하네요. 앞치마 끈이 엉켜있는 것도 제대로 풀 힘이 없습니다.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 때 식탁 위엔 아직 차려야 할 재료들이 산더미입니다. 전을 부칠 기름 냄새가 집안을 휘감기 전에 종이 타월을 여러 겹 겹쳐두고 멀찍이 선풍기를 미리 켭니다. 연기가 가득 차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니까요. 이런 세세한 과정까지 모두 제가 챙겨야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밀가루, 달걀, 소금, 다시마 육수를 넣어 반죽을 젓습니다. 보글보글 생기는 기포마다 제가 보낸 30년 세월이 갇혀있는 것 같아 짧은 한숨이 나오죠. 언제까지 이 반죽을 돌려야 할까요? 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슬쩍 닦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9시 무렵 동철 씨가 셔츠 단추를 채우며 현관으로 나섭니다. 다녀오세요. 작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허리가 꺾여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손끝이 찌릿합니다. 잠시 멈춘 사이 달력에 표시된 동그라미를 바라보니 제사까지 남은 날은 닷새. 이름 옆 빈칸에는 아직도 아무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라색 색연필로 별표를 살짝 그려 넣습니다. 종이 긁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우듯 작게 울립니다. 다시 일어나 냄비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뺨을 스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기름부터 달궈야 합니다. 팬 위에서 전이 노릇해질 때마다 바삭한 소리가 나죠. 그 소리 위로 어릴 적 놀이터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겹쳐집니다. 한때 저도 저렇게 웃던 소녀였겠죠. 하지만 팬 위 반죽이 익어가는 속도만큼 제 회상은 금세 사라집니다. 제 손목은 이미 다음 반죽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팬 위에서 튀는 기름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목이 더는 버틸 수 없겠다고 울부짖는 듯 했죠. 뒤늦게 허리를 고추 세워 물을 한 잔 마셨지만 속에서는 텅 빈 울림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뜨거운 팬을 잠시 식힘대 위에 옮겨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 동안 늘 하던 일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쓰러지겠구나 하는 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죠.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동서들이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언니, 올해도 음식 분량은 작년이랑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문장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담담히 답장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손가락이 차갑게 굳었죠. 기름 냄새와 함께 서러운 생각이 몰려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있나? 그 단순한 질문이 머릿속을 울리더니 곧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놓인 칼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겠다고 다짐했죠. 채팅창을 열어 타자를 두드렸습니다. 올해부턴 제가 제사 준비를 더는 맡지 못하겠습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고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선언이 어떤 파장에서 돌아올지 뻔히 알았지만 마음속 무게를 내려놓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얀 말풍선이 화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채팅방은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5초쯤 지나 동서 미영이 올린 힐키르이라는 반응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큰형님, 둘째 올케, 시누이 등 친인척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이어졌죠. 왜 그러세요, 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언니 농담이죠. 화면은 쉴 틈 없이 올라갔지만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엌 등불 아래 팬 위에 남은 전이 기름을 머금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기름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져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후두둑 들이치며 팬 위의 열기와 부딪혀 작은 김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뒤 남편 동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단체방 글 봤어. 다들 난리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힘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동철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명색이 장손 며느린데라며 떨리는 음성을 냈죠. 저는 당신 체면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요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제야 동철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겠다는 말 속엔 슬쩍 묻어나는 불안과 민망함이 함께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부엌벽에 걸린 거울 속 제 얼굴은 익숙한 기름때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선 낯선 빛이 번뜩였죠. 지금껏 미뤄온 결심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맞닥뜨릴 파장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크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창밖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오래 잠겨있던 돌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듯 묵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채팅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떤 전화가 또 올지 알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제 선언을 지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펜을 다시 달궈야 할지 잠시 고민했으나 결국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기름이 식어가는 소리가 어쩐지 안도의 숨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30년이 걸렸군요. 저는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득 거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가제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 마음부터 챙기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력 속 닷새 뒤 동그라미가 아직도 선명하지만 이제 그 날짜가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에 작은 불안과 함께 낯선 가벼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해야 할 말을 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휴대폰을 뒤집은 채 몇 시간 버텼지만 결국 저는 알림음을 끌 수 없었습니다. 채팅방은 한번 잠잠해졌다가 다시 화산처럼 끓어오르더군요. 신우의 경위 언니는 분담표를 급히 만들어 올렸습니다. 큰전은 내가, 산적은 둘째 올케, 과일 손질은 큰 오빠가 하면 되겠죠. 끝엔 물결표 2개가 붙었지만 화면 냄새는 이미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읽은 표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자 배터리 진동이 미세하게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무게추처럼 묵직한 압박이었죠. 해질녘 동철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장송가 집안 제사 지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건강이 먼저예요. 저는 제 말투가 생각보다 단단해 놀랐습니다. 동철 씨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고 그 순간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쩔쩔맴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애틋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저녁 식사 대신 간단히 죽을 끓여놓고 방으로 들어오니 단체방에 새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체크리스트. 경희 언니가 만든 표였는데 이름 옆 담당 항목란이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입력 안 하면 내가 랜덤으로 배정한다는 문구가 마지막 줄에 붙어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지만 화면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주인이어야죠. 밤이 깊어졌지만 거실에서는 달그락달그락 노트북 자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 씨가 출장 제수 음식 업체를 검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짧은 탄식이 가끔 흘러나왔죠. 저는 방문을 반쯤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가격표를 보고 잔뜩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대신 떠안아왔던 비용과 수고를 이 사람이 이제야 숫자로 맞닥뜨리는구나 싶은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동시에 낮은 곳에서 솟는 작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게 되네요. 새벽 1시 가까이 되어 단체방에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막내 동서 미영이 올린 사진이었죠. 텅 빈 마트 진열대 사진과 함께 배추 품절이라는데 어떡하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급히 온라인몰 링크를 던졌고 누군가는 금요일 새벽에 다시 시장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대책 없는 대책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방 안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이불 위로 전달될 때마다 몸이 덜컥거렸지만 알림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곧 알아서 길이 보이겠죠. 그렇게 1시간을 뒤척이다 보니 갑자기 허무와 불안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면 결국 또 내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선언이 가족을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밀어넣은 건 아닌가. 울고심이 파도처럼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호흡을 하며 두 손을 꼭 깍지 끼었습니다. 누구도 제 대신 이 결정을 내려줄 수 없죠.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제 가슴 안쪽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동철 씨가 방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로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업체에 예약했어. 음식 받아서 상만 차리면 된대. 내일은 같이 재료 점검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피로보다 가벼운 결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고도 든든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마주름을 살짝 펴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조금씩 바꿔봐요. 그는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된 성벽에 작은 균열이 난 것을 느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만큼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차례는 끝났고 그들의 차례가 시작되겠죠. 저는 자장가처럼 느린 심장 박동을 듣다 잠이 들었습니다. 귓가에 휴대폰 진동이 아득하게 흐르다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기름 연기 대신 잔잔한 새벽 안개가 아른거렸습니다. 제사 이틀 전 저녁 방 안 공기가 답답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단체방 알림은 잠시 뜸했지만 저는 여전히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은 채 침대 맡 작은 전등만 켜두었죠. 밖에서는 동철 씨가 노트북으로 출장 제수 음식 주문 내역을 확인하며 몇 번이고 탄식합니다.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파란 불빛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계속 울렁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나오니 전날 달궈둔 팬이 찬 기름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30년 동안 제 등이 얼마나 자주 그 열기 앞에 굽었는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팬을 싱크대에 옮기고 뜨거운 물을 틀어 기름때를 씻어냈습니다. 물이 닿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그 하얀 김이 거울처럼 피어올라 저를 비췄습니다. 그 속에 저는 낯선 듯 단단해 보였고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밤 10시를 넘기자 경희 언니가 또 하나의 파일을 올렸습니다. 출장 음식 금액 분석표. 각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한 시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만 저장했습니다. 잠시 뒤 미영이 조심스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니, 내일 전 재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부탁드려도 되죠?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두 글자만 보냈습니다. 고맙네. 단순한 답이었지만 누군가 제 노고를 대신 짊어지려는 첫 움직임에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때 부엌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동철 씨가 냉장고에서 육수팩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기탕은 그냥 직접 끓이는 게 낫겠어. 배달 메뉴에선 맛이 심심하다네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냄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여보, 소금은 마지막에 간하세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긴장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국 끓이는 순서를 짧게 설명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그의 어깨가 익숙하되 낯설게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한편 단체방에서는 둘째 올케가 새벽 시장으로 배추를 사러 간다며 셀카 한 장을 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가로등 아래 고단한 얼굴로 V를 그린 모습이 묘하게 애틋했습니다. 모두들 고생이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뒤척이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동철 씨는 여전히 국을 끓이며 국자질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 졸음마저 달콤했습니다. 직선 같던 제사 준비가 처음으로 둥글게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국자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과거 기억이 파도처럼 떠오릅니다. 수십 번 넘어진 뒤에도 제사상을 혼자 완성해야 했던 그 밤들, 아무도 몰랐던 눈물 자국, 엎드려 겨우 숨을 돌리던 부엌 바닥의 냉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기억 위에 새로운 소리가 덧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국자 소리, 동서들의 알림음, 그리고 제가 쉬어가는 숨. 그것들이 거실 공기에 층층이 쌓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잘 버텼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새벽 4시 국물이 적당히 우러났다며 동철 씨가 불을 끄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도 해냈어. 저는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괜찮죠.
맛은 나중에 보죠. 두 사람의 웃음이 소파 위로 살짝 퍼졌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지 않아 졸음으로 변했고 우리는 거실에 서로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바깥 하늘이 파랗게 밝아오는 기척이 창틀에 얹힐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새벽 5시 반, 잠깐이었지만 덜컥 내려앉은 평온이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일은 더 이상 제 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체크리스트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 냄새 사이로 기름 냄새 대신 뜨끈한 육수 향이 퍼집니다. 책상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며 알려줍니다. 새 질서가 시작됩니다. 요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만 저는 이미 한 걸음 건너왔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새벽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앞치마 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실내복, 소매뿐이었죠. 어제 새로 다림질해둔 앞치마는 아직 서랍 안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출장 업체 기사님이 스티로폼 박스를 두고 가며 인사했습니다. 제사 음식 맞으시죠? 반가움보다 낯설음이 먼저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새벽 배달 음식. 저는 두 손으로 박스를 받아 안으며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군요. 마치 제 어깨 위짐이 줄어든 듯 했습니다. 거실로 박스를 옮기자 동철 씨가 초라한 헤어망을 쓴 채 달려왔습니다. 그는 박스 테이프를 급히 뜯으며 봉투마다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육전, 동태전, 산적. 작은 라벨이 차례로 식탁에 늘어섰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알싸한 파향이 상자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제 코 속을 후고 간 그 향은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이게 음식 냄새였구나 싶었죠. 7시가 넘어 경혜 언니와 동서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케이크 상자만 한반찬통을 품에 안고 허둥지둥 들어오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엌은 이미 음식으로 가득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솟았는지 알 수 없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전을 데우겠다 하고 누구는 차례상 순서를 모르겠다며 책자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식탁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때때로 동서들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언니 대추는 어디에 꽂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담 옆에 세우면 돼요. 간단한 조언 하나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사 준비가 공동의 숙제로 변해가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예상보다 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올케가 탕국간이 싱겁다며 소금을 2숟갈 붓자 막내 동서가 짜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순간 부엌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조용히 다가가 국자를 들어 한 번 휘저었습니다. 그 뒤 맛을 본 둘째 올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언니 손맛이 아직 살아있네요. 칭찬 같기도 의존 같기도 한 말에 저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온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완성될 즈음 큰형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집안 체면이 있으니 언니가 상. 머리 정도는 그 말은 비수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게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철 씨가 형님 앞에 서서 또렷이 말했습니다. 경숙이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해야죠. 한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어깨를 낮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10시 정각 향이 피어오르고 모두가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향내 사이로 짙은 된장 탕국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올렸던 상보다 훨씬 수수했지만 그 상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해 보였습니다. 절을 마친 후 동서들이 제 쪽으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서 배웠어요. 제사 음복 시간, 저는 작은 그릇에 탕국을 덜어 맛을 보았습니다. 국물 속에서 익은 무와 대파가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그 맛은 30년 전 제가 처음 탕국을 끓였을 때의 긴장과 닮았고 오늘의 자유와도 닮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살짝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이렇게 넘겨졌군요. 시간이 흘러 설거지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고무장갑을 나누어 끼고 웃으며 물보라를 일으켰죠. 저는 싱크대 옆에 기대어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에 선명히 맺히는 그 소리 속에서 묵직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마치 냄비 속 끓던 거품이 잦아들듯 했죠. 제사가 끝난 뒤에도 집 안 공기는 묘하게 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설거지 물소리가 잦아든 뒤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죠. 저는 거실 창 앞에 서서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거리는 그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새롭게 느껴졌어요. 30년을 자세 굽힌 채 보냈으니 창밖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겠죠. 손끝에 남은 미지근한 물기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시간입니다. 동철 씨가 다가와서 작은 티 테이블을 펴고 고구마 라떼 2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저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끈한 열기가 손바닥을 지나 심장으로 번져왔죠.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혼자 다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자 낯선 만족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프면서도 기뻤어요. 한편 부엌에서는 동서들이 남은 음식을 나누며 종이 포장지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 소풍 준비 같아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죠. 막내 동서 미영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년에 저는 제가 도전해 볼게요. 저는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힘들면 언제든 알려줘요. 그 말에 그녀는 장난스럽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언니는 식탁에 펜과 메모지를 펴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규칙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사 준비뿐 아니라 명절일까지 공평하게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사상보다 더 중요한 상이 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서로를 쉬이 이해하지 못했던 세월이 떠올랐죠. 하지만 오늘 그 고단한 날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같은 지점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규칙은 의외로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음식은 출장 업체와 손수 준비를 섞어 하되 최소 4명이 나누어 맡기, 비용은 인원수대로 균등 분담하기, 뒷정리는 참여도에 따라 시간당 점수로 계산하기. 종이에 칸칸이 적히는 글자가 마치 새 약속의 주춧돌처럼 단단하게 박혔어요. 저는 마지막 줄에 갈등이 생기면 하루 안에 풀기라고 적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엌 형광등 불빛이 한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짧은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동서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겉옷을 챙겨 나섰죠.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발끝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묵은 생각들을 하나씩 떨궈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낙엽을 발로 차올렸고 나뭇잎이 허공에서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오래된 필름 영화처럼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켜 가슴에 새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늘하지만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자 묵은 후회와 한숨이 비집고 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철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친 손등에 세월의 흔적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의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참 오래 돌아왔네요. 그는 짧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그 말 한마디에 30년 묵은 짐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엔 아직 은은한 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하늘 위엔 새로 달린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작은 빛은 우리 가족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등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식탁 앞에 모였구나. 초겨울 첫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 금요일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명목은 제사 이후 정리 모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닥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둥근 식탁이 놓이고 그 위에 커피잔 4개와 바삭한 고구마 튀김이 올려졌습니다. 나는 손잡이가 달궈진 머그컵을 조심스레 감싸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숨지 말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죠. 회의는 경희 언니의 다부진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준비해온 목록을 펼쳐 차례차례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절 음식 출장 예약 마감일, 비용 이체 날짜, 집안일 분담표, 수정 항목. 글자가 빼곡했지만 분위기는 예상 밖으로 부드러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30년간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이제는 여럿이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안도감이 길게 머무르진 못했습니다. 막내 동서 미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올 설에는 친정 어머님께서 50첫 회갑이시라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설 차례를 이틀 먼저 지내면 어떨까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동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틀이나 앞당기면 제사 음식 준비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둘째 올케도 눈치를 보며 달력을 넘겼습니다. 나는 미영의 눈빛 속 작은 죄송함을 읽었어요. 마음속으로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일정이 바뀌어도 모두 나눠서 하면 충분해요. 오히려 즐거운 자리라니 좋네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해서 나조차 놀랐습니다. 미영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동철 씨가 내 쪽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둘째 올케가 갑자기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요. 사실 저는 이번 제사 준비하면서 언니를 보며 많이 미안했어요. 언니 혼자 이렇게 해 오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경희 언니도 눈을 붉혔습니다. 언니는 키우던 자두 농장에서 손목이 다쳐 전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던 해를 떠올렸다며 그때도 내가 대신 모든 전을 볶아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탁 한쪽 따뜻했던 공기가 울컥한 감정으로 데워졌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알았으니 됐죠. 그 말을 하려는데 목구멍 사이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묵혀두었던 상처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든 듯 했어요. 숨을 내쉬었지만 한 번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잔잔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숨겨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타월 한 장이 내 앞에 쓱 밀려왔습니다. 미영이 내 손에 도톰한 수건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배웠으니 이젠 우리가 지킬게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엉겁결로 그녀 손목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짧은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경희 언니도 내 맞은편에서 사과를 더 무른 목소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동서가 아니라 동생으로 대해 달라고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맞대고 새로운 약속을 적었습니다. 설 차례는 이틀 앞당겨 지내되 메뉴를 절반으로 간소화하기. 명절 전 주말은 온 가족 자유시간으로 비워두기. 긴급 상황이 생기면 출장 업체를 주저없이 이용하기. 그리고 마지막 줄 내가 적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오늘처럼 바로 식탁에 올려놓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세 사람의 손끝이 동시에 볼펜 위를 눌렀습니다. 사이는 작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거실 창밖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타고 반짝이며 떨어졌고 그 반짝임이 내 마음속에도 잔잔히 번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이 씻겨 내려가듯 서늘한 냉기가 폐를 지나고 대신 따뜻한 숨이 돌아왔어요. 뒤돌아보니 동철 씨가 커튼을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같은 자리에 있네요. 그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요. 새벽 5시 반, 눈을 뜨자마자 저는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전 부칠 기름부터 달궜을 시간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고 부엌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조용히 제 숨결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앞치마보다 어제의 약속이 먼저라고요. 저는 이불을 걷어 내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등에 닿는 차가운 바닥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요. 거실로 나오니 동철 씨가 자그마한 체조 영상을 틀어두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습니다. 부엌으로 이어지는 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는 확신이 제 맥박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새벽 산책이라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쏟아졌고 그 안에 섞인 흙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하늘은 희끄무레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공원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거의 사라지고 검은 흙길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 위를 걷는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걷다 보니 오래전 잊고 지냈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면서 그 꿈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때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묶었는데 세월이 흘러 느슨해진 매듭 사이로 후회가 은근히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오늘 새벽 저는 처음으로 그 후회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제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제 마음도 비춰보았습니다. 30년의 고단함과 서러움,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터져나온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가족 돌봄 속에서도 제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배우고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센터 스케치를 신청해 두기로 했어요. 제 손끝에 남은 열정을 제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틀 무렵 붉은 빛이 아파트 벽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침 7시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하루를 이미 반쯤 산 듯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달걀 프라이와 따뜻한 두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내심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죠. 함께하면 뭐든 간단해져요. 식탁에 앉아 따끈한 두유를 한 모금 삼키자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가슴 속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화센터를 둘러보고 오려 해요. 드로잉 강좌가 있다네요.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녀와요.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제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 그러나 너무도 익숙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내려앉은 아침 햇살이 우리의 손등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일, 가족 대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표를 적기 시작했죠. 달력 한 칸이 채워지는 글자가 선명하게 마음속을 채워주었습니다. 칸 일부에는 여백도 남겼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위한 숨통이지요. 예전 같으면 빈칸이 불안했고 꽉 채운 스케줄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네요. 여백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달력을 붙이고 나니 왠지 심호흡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파트 사이를 지나 베란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완전히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김경숙, 잘 살아왔고 잘 살아갈 거예요.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문화센터 3층 강의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연필 긁히는 사각거림과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캠퍼스 냄새, 갓 깎은 나무 연필향, 그리고 따뜻한 조명빛이 한꺼번에 얼굴을 스쳤어요. 순간 30년 전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밤을 새우던 20살의 제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가슴 안쪽을 두드리며 반가움을 전했죠. 강사님은 제 이름표를 확인하고 다정히 웃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라는 인사에 저는 네, 많이 긴장돼요 라고 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떨렸지만 강사님은 자연스럽게 제 옆 좌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연필 2자루와 지우개를 정렬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살짝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네길래 웃으며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 호기심은 제 것과 닮아 있었죠.
첫 과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직선과 곡선을 마음껏 그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강사님은 종이 위에 선을 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곧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떨리면 떨리는 대로,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그려보세요. 저는 연필심을 살짝 눌러 도화지 위에 첫 선을 긋는 순간 손등이 찌릿했습니다. 그 선이 비뚤어지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곧 다시 숨을 내쉬며 두 번째 선을 그었죠. 그러다 보니 선들이 교차하고 겹치며 제 마음속 무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반 강사님이 제자리로 오셔서 도화지를 들여다보셨어요. 선이 고르고 부드럽네요. 오래 그려보신 손이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국 끓이던 손, 전 부치던 손도 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저는 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지만 즐기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제 선을 흘끗 보더니 언니 선이 따뜻해 보여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이 가슴속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휴식 시간 복도 창가에 서서 종이컵 커피를 홀짝 였어요. 창밖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죠. 저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며 연필로 스케치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 손끝으로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동철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점심으로 미역국 끓여놨어요. 천천히 와요. 화면 속 다정한 말투에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풍경이 이제 일상이 되었네요. 후반부 과제는 작은 정물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갖다 놓은 사과 2알과 유리병 그리고 흰 천 한 장. 저는 연필로 사과의 둥근 볼륨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녁엔 사과 깎아서 디저트로 내야겠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요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거든요. 사과의 그림자가 천 위로 부드럽게 퍼지는 걸 보며 어쩌면 제 삶도 이렇게 다른 빛을 품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님은 완성된 그림들을 벽에 붙여주셨어요. 제 그림은 오른쪽 끝에 걸렸습니다. 선이 조금 삐걱거렸지만 사과 곡선이 생각보다 싱그럽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경수가. 그 순간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감격인지 아쉬움인지 알 수 없는 울림이 고요히 퍼졌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희끗한 구름이 줄지어 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좁은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빛 속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제 시선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게를 내려놓고 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케치북이 든 토트백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지갑을 뒤적이다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미장원 예약, 도서관 가입, 다음 주 드로잉 과제 준비. 할 일 목록은 빼곡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레고 궁금했죠. 버스가 오자 뒷문 앞에 서며 창문 너머로 붉은 낙엽이 날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꼭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역국 냄새와 함께 동철 씨가 환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오늘 그린 사과를 자랑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죠. 저녁 식탁 위 국물 사이로 스케치북이 놓였습니다. 그림을 보며 맛있는 미역국을 먹는 일이 이렇게 유쾌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숟가락 뜨고 한 번 웃고 그러다 문득 서로의 손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말 없이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저녁 9시 집 안불을 모두 끄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초입의 공기는 차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작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 앉아 오늘 수업에서 받은 스케치 과제를 펼쳤죠. 강사님이 건넨 종이에는 자유주제, 당신을 나타내는 선과 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고운 섬유질이 살짝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김칫국물과 기름에 젖었던 손끝이 이제는 연필보다 섬유를 먼저 기억하려 하더군요. 저는 연필을 들어 베란다 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캠퍼스 위로 별이 몇 점 떠 있었는데 그 별빛이 마치 제 인생의 쉼표처럼 반짝였어요. 먼저 굵은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삶에 드리웠던 긴 의무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곡선을 더 그렸습니다. 새로 열린 가능성, 그리고 제 안에 숨은 여린 호기심이 그 곡선 속에 뒤섞였죠. 선과 선이 만나 작은 공간을 만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새로운 단어를 써 넣었습니다. 감사, 휴식, 그리고 나 자신. 마지막으로 연필심을 살짝 눌러 별 모양을 찍듯 짧은 점들을 흩뿌렸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빛이 피어나는 순간 왠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동철 씨가 두툼한 담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추워지죠. 그러면서 제 어깨 위에 살포시 담요를 올려주었습니다. 담요 속에서는 여전히 부엌과 설거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그 냄새마저 포근했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난스레 물었죠. 당신도 한번 그려 볼래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더니 제 곁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어 별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지 않고 그대로 귀를 기울였어요. 화면 건너에서 들려올 이야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잠시 뒤 들려온 동서들의 웃음 섞인 음성 메시지가 베란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이 사과 파이를 구웠다며 다음 주 가족 모임에 가져오겠답니다. 둘째 올케는 아이와 함께 만든 탕국 레시피를 자랑했어요.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이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사는 무겁지 않죠. 우리의 식탁은 여전히 저를 부르겠지만 제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별빛 아래에서 저는 작게 선언했습니다. 김경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디자인하겠다고요. 종이 위 선들이 서로 기대어 작은 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제가, 남편이, 동서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마지막 점 하나를 찍고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밤하늘의 공기가 이불처럼 포근했습니다. 그 순간 내일 드로잉 수업에서 나눌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나의 진짜 이야기.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별빛은 여전히 멀었지만 제 손끝에서는 불빛이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담요를 살짝 여며 잡고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리 너머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경숙 씨.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